라이브 방송이고요. 본 방송은 이제 투자고수 쪽 공식적인 이제 월요일 라이브 방송입니다. 자, 벌써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아마 이런 이미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워낙 또 새해 인사들이 막 돌고 돌다 보니까 뭐 기발하다 이런 걸 좀 떠나서 그 코로나로 시작을 해서 좀 안타까운 새해 인사이기도 하죠. 네. 코로나로 끝나고 다시 새해가 됐는데 이제는 백신에 대한 네, 부분들이 잠깐만요. 네. 이제 마스크로 시작해서 백신 접종까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누가 이러한 생각이라도 했을까요? 우리가 과거에 바이러스 시대를 좀 떠올려 보시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고 특히 메르스도 오래 안 갔죠. 사스도 그렇게 오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종이 좀 제법 나왔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확인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생활에 크게 지장을 줄 만한 이 코로나19는 정말 우리 예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지금 바꾸고 있다라는 것은 직시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라면 말이죠. 뭐 지금 뭐 제가 뭐 현황 브리핑을 하려고 이걸 먼저 띄우지는 않았겠죠. 새해가 됐기 때문에 먼저 또 새해 인사 드리고 네, 하나씩 하나씩 페이지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뭐 코로나가 이제 뭐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여유로운 투자 그리고 위기 안에 우리가 분명한 부분은 위기 속에서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히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오히려 좀 조정다운 조정을 좀 만들지 못하는 악 영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지난 이제 라이브 때 가지고 왔던 자료입니다. 그죠? 뭐 이거를 뭐 설명드릴 이유는 없어요.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어, 기존에 있었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그 바이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길게는 3개월 안에, 짧게는 뭐 한 뭐 두 달, 한두 달 안에 다 회복을 했다. 이전 이제 폭락 이전 자리까지.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다 강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잠시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학습 효과가 너무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선수들조차도 과거에는 선수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개미들은 투매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개미들이 물려있는 개미들이 이제 던지기 바쁘고 아래서 선수들은 정말 저렴하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였는데 이제 선수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만큼 개인들이 더 스마트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이제 지난주 라이브 때 우리가 우려됐던 건 코로나 변이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에이, 코로나 변이 아무것도 아니네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만 해도 아시죠? 뭐 일본 쪽, 중국 쪽 막 베이징 막 폐쇄했었고 다시 영국 쪽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나왔었고 그때 이제 이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마 큰 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도 시장이 빠지기를 바라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변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워낙 외부에 돌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저도 참 해석을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라고 이걸 뭐 다 아느냐? 아는 척은 할 수도 있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구간은 어떠한 전문가라도 특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같이 투자했던 분들을 통틀어서 처음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또 ETF라는 그 문화가 물론 만들어진 거는 이제 80년대에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전 세계를 쑤시고 다니는 ETF의 이 파급력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쉽게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하나의 시장 외부적인 변수들이 계속적으로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너무 학습 효과가 잘 돼 있다라는 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폭락장을 제가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오해들 하시지 마시고 저는 항상 낙관주의자 시장에서 항상 시장은 큰 손들이 모든 큰 손들이 이 큰 판을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 흔들림에 아랑곳하지 말고 어차피 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것이다. 왜? 그들의 자산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그림으로 제가 비트코인을 이제 말씀을 계속 드렸죠. 비트코인을 처음 말씀드릴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왜 이래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11월 막 초 이럴 때만 해도 지금 미국 시장에 있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랑 그 IB 쪽이나 심상치가 않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왜 이렇게 사들이고 있지? 이거 가지고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있지? 왜 파생 상품을 만들려고 이렇게 안달이지? 큰 손들이 만들어놓은 판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4천만 원 정도 가고 있으니까 개미들이 조금씩 붙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큰 손들이 좀 만들고 있는 판에서 우리가 무섭다고 떠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충분히 이제 이 안에서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우리가 여기에 급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지금이야 이제 뭐 조정이 2% 이상 막 그렇게 빠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3%에서 5%, 심지어 7%, 8% 급락을 한번 나온다면 어, 나는 얼마든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다짐했던 분들조차도 속된 말로 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시장이 또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이 언제 직격탄을 맞을지를 지금 대다수의 큰 손들은 보고 있는데 개인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죠. 개인들의 파워가 제가 오늘 장중에 톡방에도 올리긴 했지만 과거에는 개인들이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이 약세장으로 돌아서는구나의 하나의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로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누적을 통해서 큰 손들도 이제 막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너희들만 먹냐? 이제 우리도 먹는다. 심지어는 또 해외에서도 그렇게 먹은 또 경험들을 이제 어느 정도 쌓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해외 쪽에 뭐 서학개미, 뭐 동학개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 진짜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도 개인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투자자문사들, 뭐 일임 쪽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선수들이 이제 가담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결국 코로나 변이는 시장 악재가 아니고 지수는 여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연말에 고점 마감했고 연초 첫 시장 역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시장이 이제 상승 고점 마감했죠. 자, 작년 이제 중반 꺾이면서부터 이렇게 말 많았던 분들, 이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예측치는 그만큼 많이 달아오르는 건 맞는데 당연히 지금 버블에 대한 부분들을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그냥 길 가다가 주식시장이나 이제 뉴스 한번 보면 이거 버블 아니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빠질 거 아니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번에 그 제 리포트 그 칼럼에도 쓰긴 썼는데 걱정은 시장이 빠질 때도 우리가 걱정을 하고요. 안 빠져도 걱정을 하고 올라도 걱정을 하는 게 이 판이라는 거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른다고 나는 너무 행복해. 이걸 과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익이 한 10%인데 이걸 조금 더 들고 가서 한번 복리의 마법을 한번 부려봐. 아니면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은데 불안하고 손실이 더 커지지 않을까?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다 전문가들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도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많이 잠기네요. 주택가에 내가 뭐 수익이 뭐 나든 안 나든 시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투자에 가는 나만의 방법, 전략을 고수해 가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이들의 전망에도 휘둘릴 거라면 운 좋게 잠깐 시장에서 수익을 냈을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털릴 수밖에 없는 게 내 성향을 모르고 나만의 원칙이 없다면 지금 당장 뭐 어느 정도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오랜 없지 않아 좀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잠깐의 수익에 너무 지나치게 또 자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고 올해 내내 재미없다라고 또 비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저기 그냥 TV만 돌리고 경제 채널만 봐도 그냥 똑같은 얘기 나와요. 반도체 업황 너무 좋고, 삼성전자 올해도 서프라이즈, 전기차 섹터, 바이오 쪽, 우리나라 K바이오 쪽 한창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완전 업그레이드 됐다. 외부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몸값이 어마어마해졌다. 그렇다면 올해도 이들이 시장 견인을 할 것이냐? 이들 말고도 지금 이끌었던 기업들이 있죠. 우리 뭐 BBIG 게임 쪽은 그렇게 조금 썩 매끄럽지 못했지만, 그리고 5 쪽이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덜했었고, 섹터로 그냥 보자면 그래요. 저는 뭐 섹터 위주로 보지는 않으니까. 자, 너무 뻔한 곳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잠깐의 훈풍으로 내가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생각보다 주식 쉬운데? 근데 제가 어떤 걸 많이 요즘 전화를 많이 받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들어가도 되는지. 저한테도 물어봐요. 전 작은 종목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제 대답은 다 알고 계시죠? 저 올해 보신 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대형주. 딱 두 종목은 얘기를 하죠. 대형주. 지금 조금 이제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어, 지금 사도 되나? 라는 것은 그것도 참 내가 이 시장에서 자신 없는, 이건 물론 이제 저를 믿고 물어봐 주신 거 감사하긴 하지만, 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점이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거죠. 그 투자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1000포인트를 못 넘을 시절만 보더라도, 야, 진짜 1000포인트만 넘어가면 정말 소원이었겠다. 그러면 내 계좌가 뭔가 대박이 날 것 같고, 뭔가 바뀔 것 같고, 시장 분위기가. 근데 물론 잠깐 찍고 막 폭락하기도 했지만, 과거에 그런 또 경험들이 있으셨겠죠. 오래 하신 분들은. 한 2, 3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근데 이번도 제가 딱 봤을 때는, 흐름들 그냥 봤을 때는 지수에 좀 끌어당김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초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이제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코스닥은 1000을 갈 거야. 거래소는 3000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밀리는, 그리고 이 종목이 쉬면 다른 종목이 채워주고, 시총 상위조 위주로 탑10 안에 들어간 종목들이 계속 회전을 시키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이미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되게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그냥 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죠. 너무 안일하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안주를 하면 정말 뭐 기회도 아닌 모든 걸 다 이룰 수밖에 없다. 좀 리스크를 걸고 위험 부담을 하고 남들보다 먼저 좀 더 고생을 한 사람이 더 큰 기회를 잡게 된다. 정말 진정한 내 것을 만들려면 말이죠. 누군가가 주어진 걸로 만족을 해서는 일체 내 인생, 내 투자, 특히나 내 투자 인생은 바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게도 그냥 잠깐의 훈풍을 타가지고 20% 30% 수익은 날 수 있어요. 이런 금융장세에서는 얼마든지. 근데 실적 장세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완전 개별적인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도 따로따로 노는, 거의 각계정투에 달하는, 지금이야 뭐 업종 섹터 보면서 한 번에 이제 그룹핑이 돼서 움직이니까 덜 오른 거 한번 들어갔다가 운 좋게 먹기도 하고 쫓아가서 먹기도 하고 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전체적인 경기 지표에서는 이런 소비 지표 쪽이라 이제 고용 지표가 개선이 돼야 되는 게 가장 급선무고, 이미 이제 실적이 좋은 녀석들은 주가가 이미 다 환호성을 다 이제 외쳤고 이미 선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미 올해 시장, 니들이 이제 실적 잘 날 건 알아. 그 덕분에 너희들은 작년에 연중 최고가를 이제 찍어줬어. 사상 최고가를 찍어줬고, 너희들 덕분에 지수는 최고로 갔단 말이죠. 그 다음은 여전히 이 매력적인 섹터들이 시장에 감동을 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실적 장세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조정이 온다면은 아마 이제 실적 장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재무제표랑 펀더멘탈 쪽 분석이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더 빠른 테마, 선거라는 또 테마는 있잖아요. 오늘 방송에서는 다 이제 배제를 시켰는데,
너무 뻔한 테마니까. 뭐 부산 쪽이나 서울 쪽 지금 보궐선거, 내년에 대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 이벤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먼저 과연 또 다른 이 안에서 섹터 안에서도 세분화시켜서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겠다. 물론 이전 라이브 때도 제가 조금 이제 큼직큼직하게 좀 이제 봐야 될 섹터들을 조금 선별해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저도 좀 계속 좀 보면서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슬라, 삼성전자, 좀 생뚱맞긴 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최근에 이더리움. 제가 SNS 쪽이나 이런 쪽에 또 올리긴 했는데, 이더리움 또 이 기사가 나가고 비트코인보다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어요. 어, 60%? 70%? 비트코인 기간 대비 상승률보다 이더리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는데, 그 공통점을 잠깐 보여드리면 미국의 나름대로 유명한 바네크 자산운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증권거래위원회 쪽에, 그 SEC라고 하는 그쪽에 지금 이번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철회를 했고, 이번에 세 번째 제안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ETF 상품을 만들겠다였거든요. 이 공통된 공통점이 바로 ETF예요. ETF. ETF로 인해서 그 해당 그 종목에, 해당 그 상품에 지나치게 이제 그 벤치마크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다 보니까, ETF가 너무 전 세계적으로 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이게 패스가 되잖아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쪽 상품을 만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펀드에, 얘가 워낙 크니까 시총이 거의 뭐 550, 지금 600조 되지 않나요? 삼성전자보다 크니까 얘는 무조건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오버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오버슈팅을 만든 배경이 ETF다. 근데 이더리움까지 지금 파생 상품부터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파생 상품이랑 ETF 쪽까지. 이때 잠시 후에 아마 보여드리겠습니다. ETF 효과를 작년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의무적인 매수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보니까 뭔가 든든한 백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얘네들은 무조건 담기만 할까요? 리스크 관리는 하지 않을까요? 비중을 줄이거나.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계속 들어오는 돈, 한국도 미국도 ETF 전성시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참 저도 아마 가치평가를 하는, 기업 가치평가하는 사람들이 정말 난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힘, 특히나 또 ETF 쪽 보이지 않는 이런 오버슈팅으로 인해서 프리미엄까지도 기업의 가치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그 프리미엄이 과연 미래 가치의 몇 년치를 반영을 한 것이냐? 이건 진짜 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과 가치 분석을 하는 분들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느냐, 좀 공격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더 이제 목표 수익이나 기대치를 더 올리거나 낮출 수 있겠죠. 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래서 시장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빠질 수도 없는 배경이 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버블 아닌 버블, 개인들이 지수는 올라가고, 최근에 이제 좀 제 가까운 지인분들도 절대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인데도 계좌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 일부 한 1,000만 원 정도 해봐야 되겠다. 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주변에서 하도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까지 들었어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시죠? 그 시점이 꼭지였다라는 게 있어요. 정말 안정적인, 내 주변에서, 내 지인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셨던 분이 주식 계좌를 만들 때가 고점이라는 얘기가 예전에는 막 돌았거든요. 다 아시죠?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나. 실제로 그랬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런 얘기가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물론 머지않아 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결코 쉽게 수익을 주지 않는다. 지금은 잠깐 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뭐 30% 수익, 40% 수익 어느 순간 그거 고스란히 다 반납할 수도 있는 내 색깔이 없는 투자자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어.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게 정말 어렵고 중요하다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벌 줄 아는 거거든요. 근데 벌기만 나는 당연히 이제 벌러 오는 건데 지켜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러한 학습 효과랑 유동자금, 유동성 자금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계속 찍어내요, 지금. 너무 찍어내고 내고 있고 저는 이게 좀 너무 우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냥 공부한 바로는 피부로 느낀 바로는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당연히 작년 코로나 쇼크 때 그 폭락도 한 번도 경험을 못 했었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누가 경험했겠어요. 서프라임 때보다 더 강했는데 음, 기간 대비 하락률로 보면 금융장세를 경험을 해봤지만 이 정도까지 뭔가 보복성 투자라는 표현을 저는 계속 쓰거든요. 그냥 보복성 투자. 어, 예전에 그런 공식은 있었단 말이에요. 금융장세 끝에 실적장세가 오고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거죠. 그 증권주들이나. 근데 요새는 막 증권주들이 그렇게 막 치고 나가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막 트로이카주 막 강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뭐 건설주나. 음? 시대는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있는 사례만 가지고 과연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걸 전략에 반영시키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저는 워낙 또 의심이 많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가끔 뭐 기회를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제 색깔이랑은 또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일단 건강한 조정도 좀 나와야 되는데 워낙 지금 폭락만 해봐라. 더 영끌을 해서 내가 자금을 끌어올 것이다. 부동산 또 자금 규제까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오로지 주식밖에 살 길이 없다. 주식만이 살 길이다. 이런 자금들이 국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해외 쪽 수수료 세고 세금 센데도 불구하고 해외 쪽으로도 막 넘어가요 지금. 테슬라만 몇백 프로 났다고 하니까. 그게 과연 맞는 걸까? 음. 그러니까 일단은 줏대가 없는 투자 행위라면 어떤 종목을 사는지도 내가 모르고 어떠한 시장 시점에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특히나 연말 연초 효과에 대한 경험도 없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그 잠깐의 그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물어보셨던 지인분들한테는 좀 말렸어요. 한 3월까지는 그리고 1월 말까지 어차피 미국 금리에 대한 이제 결정도 나고 물론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1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엄포는 놓을 수 있지 않나. 왜냐하면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놔버린다면 글쎄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영역 바뀔 것 같고 저야 어차피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월 정도나 이쯤에 이제 뭐 계좌를 일단 만들어 놓되 좀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이제 평을 좀 표현을 좀 드렸고요. 기존에 있었던 분들이야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흐름 안에서 뭐 포트폴리오 구축해 가든 상관은 없겠지만 특히나 이제 주린이 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한테는 차라리 저는 이제 조금 쉬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시장 관망을 하시면서 조금 더 배우시고 모의 투자를 조금 하거나 100만 원 이하로 한번 투자를 원하는 기업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려고. 어떤 건지 시장이. 자, 선수들은 현실적이고 개미들은 이상적이다. 글쎄요. 근데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이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금 문제는 뭐라 그랬죠? 저도 이제 98년도부터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정보가 너무 비쌌어요. 막 HTS 뭐 증권사 객장에 막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항상 거기서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출근하듯이. 근데 지금은 너무 정보가 난무하는 이게 진짜 찐인지 아닌지 가짜인지를 몰라요. 이걸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필터링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나만의 2차적인 투자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나만의 이제 그런 투자 전략 색깔까지 만들지 않으면 요즘 시장은 살아남기 어렵다. 정말 남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외에 돌아가고 있는 자금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큰 손들의 포석
주머니를 어디에 여는지 이것까지 흐름을 확인을 못 한다면 제대로 된 계좌를 바꿀 만한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잠깐의 뭐 단기적으로 뭐 5%, 10% 가지고는 계좌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최대한 믿는 구석이 있어야 좀 쥐고 갈 텐데. 그래도 큰 손들이 판을 깔아놨다면 그들은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미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코인판을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다. 도박판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당신이 왜 코인을 입에 담느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따 잠시 후에 그 에피소드 더 드리고요. 오늘 코인설을 조금 별도로 빼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선수들은 현실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주변에 기동량을 하거나 이런 좀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하다 보면 이분들은 왜 그러냐면 지나치게 수치화시켜요. 기본적으로 수치화시키는 게 GDP 그리고 전체 시가총액을 막 견주어가지고 과거엔 이랬고 퍼는 또 대한민국 시장은 이렇고 대표적인 종목이 또 삼성전자가 뭐 퍼는 뭐 20배, 뭐 30배, 20배가 나오고 뭐 이런 해외 쪽에 있는 미국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뭐 몇 배 이상이라서 얘는 좀 더 이런 거 가지고 막 지나치게 수치화를 시키는데 이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는 보는데 다만 큰 손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소위 이제 미국계 자금을 쥐고 있는 뭐 유럽계 있는 이들이 그쪽 지표를 토대로 특히 S&P 500을 토대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S&P 500에서 올라간 섹터들이 우리 시장에서도 올라가거나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실제로 또 워렌 버핏이 유언으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하죠. 자기가 죽으면 10%는 뭐라 그랬죠? 국채를 사고 90%는 ETF, S&P 500 ETF에 살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시장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네. 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도 시장이 너무 어설픈 조정은 이 잦은 조정이 얇게 나오는 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한번 깊게 나와가지고 좀 털릴 거 털리고 신용 물량 정리도 되고 포지션이 조금씩 바뀌면서 새로운 주체들이 주도 세력들이 좀 들어오고 시세를 만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야 좀 뭔가 건강한 시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글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개인들이 이제 위로 오버슈팅하는 거는 참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한번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빚을 내서 영끌을 하거나 레버리지 땡기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이 지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 100% 여유 자금이 아닌 이상 앞으로 심리 게임에서 계속 털릴 수밖에 없는 뭐 단기가 됐든 이건 좀 여러분들께서 이번 방송을 듣고 명확하게 지금 뭐 수익이든 뭐 손실이든지 간에 외부에서 자금을 좀 많이 끌어온 분들이 계시다면 단계적으로 1월 중에는 웬만해서는 정리를 하시고 올해 시장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조 달러는 뭘까요? 제가 계속 우려의 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좀 우려가 돼요, 이 부분은. 14조 달러라고 하면 14조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경이 넘어가죠. 이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지금 나부터 살고 보자. 그냥 계속 돈 찍어낸 거예요. 돈 찍어낼 수 있는 국가들은 앞으로 계속 그렇다고 살아남을 것이냐. 또 이런 이론이 있거든요. 잠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은데 그냥 믿고 싶은 이론이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론이 있습니다.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찾아보면 나와요. 막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예전부터도 막 말이 많았던 용어인데 진짜 뭐 경제학이 아니다, 뭐 경제학이 맞다, 뭐 이거 가지고도 막 그러고. 근데 어쨌든 계속 찍어내서 지금 공급한 유동성 규모가 14조 달러라는 얘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심각한 거죠. 미국, 중국 어떻게든 지금 경기 회복시켜 보겠다고. 그 다음에 사상 처음으로 100조 달러 시총 전 세계 증시 다 합쳐가지고 작년 이제 말 기준으로 100조 달러를 넘었어요. 처음입니다. 이런 그림들.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을 아무리 정책적으로 준다고 해도 지금 그나마 이제 뭐 대출 규제하고 뭐 이런 막 세금으로 막 때리고 이래가지고 그나마 부동산은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뭐 풍선 효과 때문에.
돈이 너무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서인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만 집 들고 있으면 되지? 나만 주식 쥐고 있으면 되지? 삼성전자 주주면 되지? 그것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상당히 빈약해져 버리는, 그러니까 허리가 얇아지고 있는, 끊어질 수도 있는, 중산층이 점점 없어지고 다 빈약층으로, 빈곤층으로 지금 계속 전락해버리고 있고, 소비를 안 하고 빈곤층들이나 아니면 지금 중산층들조차도 이걸 소비로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데 미래가 계속 불확실한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전쟁, 전시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자산을 쥐고 있거나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불릴 수 있을까? 계속 자금은 들어올 겁니다. 근데 그 자금의 성격이 과거 금융장세랑은 다르게, 과거의 금융장세는 그래도 오랜 이제 그 경기가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선반영돼가지고 장기화되면서 막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금줄을 이제 막 보물 터지듯이 막,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들어오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소위 뭐 영끌, 뭐 이제 레버리지 땡기고 막 없는 것조차도 막 진짜 다 가지고 와서 다 팔고, 물론 부동산으로 좀 부를 이루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들어와요. 제 주변에 보면 집을 뭐 두 채 이상이 되셨던 분들이 정리를 하고, 음, 어,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 만약에 해외 주식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실제로 뭐 자문을 하다 보면. 근데 대다수는 이제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그리고 아니면 이제 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사활이 걸릴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안타깝죠. 근데 이 역시도 뭐 심적으로 우리가 약해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냉철해야죠. 투자자라면. 일단 자금이 많은 거는 좋고 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 말이죠. 많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계속 당부드리는 게, 과거에도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호전이 됐는데, 그래서 코로나는 어느 누구 하나 예측을 쉽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지표가 호전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지난 라이브 때 제가 뭘 말씀드렸죠? 고용 지표가 잠깐 좋아졌다? 아니죠. 단순 노무지 단순 단순 노무직만 오히려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잠깐 그냥 이벤트성 이런 것 부분들로 그 지표도 함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까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지,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면 제조업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줄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체킹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이 뭐 잠깐 실업률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뒷받침될 만한 것들이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가치 평가보다는 그냥 돈의 힘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MSCI 전 세계 지수도 작년 한 해 동안에 66%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 5배 이상 폭등했어요. 계속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들어오듯이 그렇게 막 영끌해서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잠깐 선수들이 만들고는 있는데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때가 이제 아마 거의 꼭지가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다고 또 폭락은 뭐 오른 만큼 많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몇 천만 원대는 계속 뭐 2, 3천만 원대 이상은 유지하지 않을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워낙 지금 달러 화폐 가치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금값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그냥 비트코인 하나가 최소한 한 3천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과거랑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돈의 양이 막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만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옛날 가격으로 낮추냔 말이에요. 어디 있는데 뭐 2억, 3억 했던 게 지금 막 8억, 7억 하는데 이걸 그때 예전으로 돌려라? 지금 돌고 있는 자금의 힘이 완전 바뀌어 있는데 수요는 여전히 넘쳐 흐르고 있고, 특히 서울 경기 쪽은 그냥 순수하게 경제 흐름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디 뭐 정책적인 거에 이렇게 뭐 편협적인 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요. 부동산 어차피 얘기는 아니니까 넘어가서 그대로 나와요. 다 말씀드렸고, MMT 쪽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현대통화이론, 그냥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쓱 찾아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부가 돈이 필요하면 원래는 세금 많이 걷죠. 아니면 국제 발행을 하면 돼요. 그걸로 다시 사이클이 잘 돌아가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왜냐면 이거 미국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양쪽 하나 찍어내면서 네. 조금 이제 돈이 많이 돈다 싶으면 금리 인상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테이퍼링 얘기하고 있고 양쪽 하나 똑같은 건 얘기예요. 음. 근데 너무 지나치게 당기다 보니까 이제는 달러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리는. 이들 역시도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현대 통화이론은 뭐냐면 그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국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예요. 돈이 필요하면 찍어내면 되지. 쉽게 표현하면. 근데 거기에 대한 단점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작년에 평균 한 가구당 얼마였죠? 1.3억이었나?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정작 이런 그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기회도 못 잡았고 정작 그나마 유지했던 자산도 그냥 녹아내렸다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음.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현대통화이론이 그나마 저는 믿고 싶은 부분들이 지금 흐름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더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더 좀 재미없어지니까 이 얘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통화이론은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즉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있었던 경제학자들조차도 부인을 한다는 얘기는 그 영역에 들어가면 이들도 해석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역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냐면 전문가들 영역 밖이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어떤 해석들이 나오더라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필터링을 하면서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색깔에 문제는 없는지 계속적으로 물론 체킹하는 건 중요해요. 팔로우업이라는 표현들 쓰는데 계속 중간 체크, 뭐 포트폴리오 중간 체크하고 외부 환경도 체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 같은 경우에 계속 몸에 배어 있으니까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러시안 룰렛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계속 누군가는 떠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버블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빵 될 때가 올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믿고 싶어. 너의 미래 가치를 난 믿고 싶어. 얼마든지 우리를 감동 줄 수 있어. 얼마든지 이건 현실화 될 거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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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하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건 버블이라는 얘기가 이제 확산되는 조짐이 순식간에 나오는데 이거는 언제라고 예측하는 것도 되게 시간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뭘로 해석을 하겠어요? 어떻게 분석을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3월, 2월, 뭐 4월, 5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다 다르잖아요. 예고가 없어요. 급작스럽게 1월 중순에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모르는 겁니다. 악재는 제대로 된 악재는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거.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진정한 악재, 시장을 빼기 위한 모멘텀을 찾는다면 얼마든지 근데 보이지 않는 거에서 주워올 수도 있어요. 어떤 뭐 국가들 뭐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데 뭐 중남미 쪽이나 코로나로 이제 막 국가 연쇄부도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막 스페인 막 실업률이 50% 육박 이런 얘기들이 갑자기 막 헤드라인에 걸리면서 이제 뭐 패닉 상태 이런 거죠. 아마 그 상황이 오면 비트코인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마 무정부에 대한 얘기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3월 16일, 3월을 또 예상하는 또 대다수의 선수들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공매도 재개. 3월 16일부터 재개를 하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 시장은 공매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 테슬라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셀트리온처럼 고생하다가 막 신고점을 갈아치우면서 막 기염을 토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짜릿하더라고요. 그죠? 공매도 세력들을 막 이렇게 속된 말로 막 엿먹이는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막 그런 싸움들 그런 것들은 금융시장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보이지 않게. 그래서 일단은 물론 이제 불법적인 부분들은 단속이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막 인위적으로 일부러 털어내면서 현물을 받아내고 소위 이제 무차입식으로 공매도 하는 부분들 무조건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 시장도 어쨌든 이 부분들은 자유롭게 뭐 놔둔다고 본다면 거의 1년 만에 좀 재개가 되는 건데
뭐 건강한 조정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와서 뭐이 부분들 공매도를 계속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락에 대한 변수는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좀 어려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프리미엄까지 기업 가치로 과연 책정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것 때문에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이에요.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평가된 기업을 찾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기업 가치 평가를 이제 성장주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성장주도 너무 지나치게 지금 막. 그래서 저는 이 내린 판단은 버블이 많이 껴 있다고는 저는 봐요. 이 정도, 이 기업이 이 정도? 다른 지금 해외 시장도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 정도 주는 게 맞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뭐 테슬라만한 그런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애플만큼의 아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것, 삼성전자랑 몇 개 빼고는 실제 시총 상위 탑 10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 몇 개 빼고는 그렇게 시장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 정도의 시가총액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게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연초에 물론 그 좋은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블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지수의 끌어당김, 그러니까 3,000포인트, 1,000포인트를 찍어내는 순간부터 이거를 다지기 위한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든 포지션이 좀 크게 좀 바뀌고 요동치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포인트를 찍을 때까지 난 기다리자라기보다는 소위 어깨에서 팔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현금 매수를 준비를 하시고 좀 더 조정다운 조정을 준비하시는 게 충분히 좀 수익이 난 상황이라면 더 그렇고 하지만 역으로 역발상적으로 지나치게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더 끌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밸런스는 계속 맞출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잘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올라가고 있는 대형주에 더 타려고 합니다. 얘를 잡으면 연말에도 행복할 거야. 근데 지금 1월 1일과 올해 이제 12월 마지막 폐장일 때 주가를 한번 비교를 딱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한 1년 남았잖아요, 이제. 오히려 시장의 덩치는 유지를 시키면서 왜냐면 돈은 너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막 크게 막 밀리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하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상황. 실적 장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음. 그 안에서 물론 잘 가고 있는 녀석들 중에서는 실적으로 또 다른 그 감동을 주고 있는 기업들은 갈 거예요. 어. 하지만 단순히 섹터로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은 그 안에서 차별화, 우수수 아마 떨어질 거예요. 오늘 아마 그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미 이제 한번 크게 올랐던 종목들의 막 차익 매도 물량이 그쪽 위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엄청 쏟아졌거든요. 기관들이. 그러니까 손바뀜이 이제 큰 손들도 조금씩 올해 들어서 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뭐 버블이라는 게 그렇다 너무 비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조금 한창 꺼진 다음에 다시 또 준비를 하는 게 훨씬 좋다. 뭐 2,800포인트, 700포인트 좀 더 다져주고 움직여 준다면 올해도 분명히 나쁜 그림은 그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소비는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 생산 투자는 반대.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살짝 밀렸죠. 12월인데. 이게 또 코로나 영향이 커요. 그때가 딱 이 시점이 그때죠. 그 거리두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공장마다 어, 오늘 상신 브레이크가 정말 잘 가던데 상신 브레이크가 잠깐 밀릴 때가 있었어요. 작년 말쯤에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공장에서 나오면서 밀렸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됐다. 오늘 보면 참 그런 참 쉽지 않은 손바뀜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대거 움직이긴 했지만 이런 기사도 좀 나와요. 반도체 주식에 애써서 끌어올린 거 여전히 코로나 확산이 집어삼킨다.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아무리 지금 뭐 백신을 맞았다 해외에서도 뭐 맞았다고 하지만 다시 또 확진 판정을 받은 뭐 간호사도 나오고 또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관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많지 않나. 이런 백신에 대한 뭐 막연한 기대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 현실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일단 조금 핫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워낙 많이 달렸다라고 봐요, 저는. 전기차 배터리는 당연히 뭐 이게 실적이 찍히면서 더 급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실적이 찍힌다는 얘기는 테슬라도 그랬거든요. 테슬라도 우리가 조금만 몇 년 전만 봐도 테슬라에 대해서 그 일론 머스크 그 오너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게 말이 많았어요.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막 기염을 토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면 잘했다는데 불과 한 4년, 5년 전만 하더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계속, 왜냐면 밑 빠진 독이라고 그랬거든요. 계속 뭐 증자하고 막 자금 조달하고 이거 진짜 전기차가 나오긴 나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급등을 했냐면 두 번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표에 자금이 찍히면서 흑자 전환하기 시작해요. 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자금이 어마어마했어요. 제가 확인했었는데. 그 다음이 이제 S&P 500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한번 미끄러졌다가 폭락하고 이제 작년 말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급등이 더 나왔죠.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의 지표가 정말 중요하지 않나, 주가가.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그렇고. 근데 그나마 이제 볼 수 있는 게 애플카라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카라는 표현이 저는 또 맞지 않나 보이는데, 왜냐면 스마트폰의 창시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관련된 종목들을 저 역시도 좀 필터링을 좀 많이 해서 보고는 있는데 오늘 또 조금씩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단연 해외에서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 큰 손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VTX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동차와 모든 걸 다 연결시키는 하나의 소위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과연 어디까지 진화를 해 가느냐. 스마트폰처럼. 우리가 뭐 1세대, 2세대처럼. 근데 이제 살짝 보여드리면, 현실적인 말씀 드리면, 저도 이걸 참고한 건데, 레벨 1단계에 불과하다. 아직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가능성 부분들이 더 이제 선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대만의 모 기업과도 지금 같이 그 합작을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미국에서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아니면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고. 어쨌든 자율주행 쪽은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자동차용 반도체가 이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메모리 칩 쪽이 아니라 뭐 D램 같이 비메모리 칩 쪽에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있다. 실제로 이제 네덜란드 업체가 이제 1위로 있어요. NXP 반도체. 그리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일본 기업이고, 얘네가 3위인가? 예, 맞아요. 3위고 매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라고 해서 여긴 독일 기업이에요. 독일 기업인데 미국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얘네가 1위로 바뀌어요. 그만큼 지금 큰 손들도 보이지 않게 통합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NXP 반도체는 네덜란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필리스에서 분사한 기업이에요. 비메모리 칩. 반도체 전체 매출에서 50%가 자동차용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지금 투자자분들이 반도체 좀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뭐 테마나 섹터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반도체는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는 뭘까? 그래서 일단은 비메모리 칩 쪽에 우리가 올해는 좀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기업들은 BMW, 도요타, 테슬라 실제로 납품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까지, 포드, 혼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얘네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오늘은 제가 뭐 섹터만 지금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기물로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이것만 하나 그냥 기사 하나만 싹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카톡방에도 공식 포트폴리오로 지금 인선 ENT 들고 있죠. 오늘 또 고점 잡았어요. 근데 인선 ENT를 들고 가는 건 딱 두 가지 포인트죠. 이제 건설 폐기물 쪽, 또 인테리어 쪽, 그리고 리모델링 쪽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폐기물주들이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몸값이. 그건 M&A 시장에서 뭐 자명한 일이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자회사, 인선모터스. 전기차로 바뀐다고 사람들이 다 전기차만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되느냐? 다 폐차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람들이 그 안에도 투자하기에는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차는 그럼 딱 어떻게 되는 거지? 딱 예를 들면 2025년 딱 되면 모든 내연기관차가 다 순식간에 없어지나? 단계적으로 다 이제 밟아가겠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들 다 차량 교체를 하고 뭐 정부 지원이 나오든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고 하죠 지금. 어? 나온 건 어떻게 할 거냐고. 재활용을 하거나 부품들 아니면 해외로 수출을 하거나. 근데 지금 인선모터스가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거요. SK건설에서 그 폐기물 환경 폐기물 처리 업체거든요. EMC홀딩스 지분을 1조 원에 사들였습니다. 여기 매출은 참고로 인선 ENT나 물론 생활 폐기물 쪽이라서 좀 건설 폐기물 좀 다르긴 한데 전체 그냥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실적이나 이런 그림들만 봤을 때 훨씬 더 작거든요. 근데 1조 원에 그냥 사들였다는 얘기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망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큰 손들은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는다. SK건설이 뭐 1조 원 돈이 남아 돌아서 그냥 그래 좀 좋은 일 하자라고 1조 원 샀을까요? 이런 몸값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얼마에 지분 얼마에 어떤 밸류에 M&A 시장에서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IP 콘텐츠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지금 에이컨 우리 포트폴리오 쪽에도 이제 하나를 담았습니다. 그죠? 그 12월 마지막에 이제 좀 잡았죠. 좀 잡았는데 올해 배경을 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한 20분 정도만 더 할애를 하겠습니다. 20분 정도만. 또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신가요? 네. 시간 한 20분 괜찮으신 분들은 1번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잠깐 목 좀 축이고.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시간이 오늘 너무 좀 부족해서 좀 빠듯하게 만들었어요. 내일도 또 다른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오후에 또 그 SBS 그 CNBC 있죠. 네. 또 녹화가 있어서 아마 오후에는 아마 같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듣고 계시네요. 깜짝 놀랐네. 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라디오 듣듯이. 네, 이런 것도 있구나. 내 섹터에는 지금 내 포트폴리오는 얘를 못 잡았네. 이런 그냥 발상으로 한번 검색해보면 요즘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왜 종목 얘기 안 하지? 근데 종목도 한번 말씀드리긴 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이제 선별해 나가는 그런 그림들이 중요합니다. 애플 TV 플러스 이거 제가 아마 방송에서 아마 내일 나가서도 얘기할 텐데 IP 컨텐츠 가지고 좀 얘기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작년 저는 이제 채용 공고도 좀 많이 봐요. 잠깐 팁을 드리면 작년에 애플 TV 8월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구인 공고를 내요. 보면 그 에디터를 모집합니다. 그 에디터가 무슨 일을 하냐면 국내 영화랑 드라마 이런 컨텐츠를 막 수집하는. 그래서 계속 러브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괜찮은 알죠. 왜냐면 자기들도 IP는 많은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승부를 보려면 문화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섞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구색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디터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함께 할 사람.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애플 잘 아시는 분들은 과거에 100개국에는 애플 TV가 정식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만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 언어가 없었어요. 코리안이. 어느 순간 이제 자막으로 한국어가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되고 있죠.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년에 빠르면 내년 정도에 애플 TV 플러스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프로모션 이제 상용을 할 거다. 제대로 서비스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확정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 3사 통신사 3사 통해 가지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에 있었던 디즈니 콘텐츠들을 싹 다 뺐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초반에는 넷플릭스에도 디즈니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제법. 근데 어느 순간 싹 빠지고 자기들 이제 OTT 안에 자기들 채널 안에 담을 준비를 하고 있죠. 저도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륙이 이제 내년에 해요. 내년에. 올해죠, 올해.
벌써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 하반기 때.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콘텐츠 기업이죠.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 M을 같이 통합을 하고 몸값이 지금 10조 원, 10조 원에 달합니다. 지금 이 IPO 시장에서. 카카오를 제가 계속 대형주 중에서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알고 계시죠? 카카오 자회사 3사가 올해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뱅크가 있고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가 있죠. 그리고 카카오 이제 증권 이번에 만든 업체 어디에요? 얘네들만 합쳐도 전체 몸값이 3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IPO 대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카오 벤처스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오히려 네이버보다 기업 밸류에이션이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OTT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야, 이 작은 시장에서 싸워가지고 니들끼리 싸워서 뭐 우리나라 뭐 왓챠나 웨이브나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금일 이제 디엔스 미디어나 미스터블루 같은 녀석들은 이제 강세가 나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서로 좋은 컨텐츠를 독점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IP 컨텐츠를 많이 보유한 기업들에게 계속 러브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계약 조건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이 갖고 있는 플랫폼은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들의 채널을 타고 IP가 이제 그 컨텐츠가 나갈 경우에는 그 컨텐츠의 가치 자체도 같이 덩달아 올라갈 수도 있는, 이걸 좀 우리가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많이 움직인 기업들도 있어요. 넷플릭스는 실제 자체 제작도 많이 하죠. 이런 걸 보시면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왜 움직였나 과거에, 그리고 아직 덜 오른 기업은 뭐가 있지? 라고 살짝 보신다면 이 안에도 힌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식품도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많이 못 갔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J제일주다 한 55% 정도 갔더라고요, 연초 대비. 대상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코스피 평균치를 웃돈 기업들도 몇 개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를 받은 건 사실입니다, 식품 기업들이. 그래서 항상 그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다음에 그 이듬해나 오히려 이런 뭐 패닉바잉 사태가 좀 반영돼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항상 식품주들이 실적이 되게 좋아요. 좋게 나와요. 근데 실적 장세가 될 경우에 진입을 하면서 식품주들이 좀 치고 나갈 수도 있는 자리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좀 빠지는데 밸런싱 차원에서 좀 덩치 있는 식품주들 위주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켠에 그냥 비중으로 식품 섹터로 그냥 하나 좀 담아두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늘 말씀드렸던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내가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른다면 좀 알짜 VC 쪽 하나만 제대로 쥐고 있더라도 웬만해서는 투자가 다 해소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면 ETF보다는 VC 쪽, 그리고 특히나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오면 이런 벤처 붐, 그리고 각 국가별로 지금 유니콘 기업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라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유니콘이라고 하면 설립된 지, 미국 기준입니다. 실리콘밸리 7년인가 8년인가 그래요. 설립된 지 7년 8년 안에 기업 밸류에이션이 그 상장 전입니다. 투자를 계속 받으면서 계속 시리즈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1조 원에 대한 가치를 딱 달성하면 유니콘이라고 불려요. 이 기업은 유니콘이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죠. 그게 고스란히 수혜가 벤처 캐피탈 기업들이 수혜를 봅니다.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유니콘 기업에 돌아간 기업 중에 하나가 무신사라는 기업이 있어요. 무신사라는 기업인데 이거 지분은 이 대표자가 진짜 많이 갖고 있고, 아직은 예측치입니다. 예상치. 여기서 좀 희석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VC 기업들이요. 유한타 인베스트먼트, DS 인베스트먼트, IM 인베스트먼트 다 유명한 기업들이거든요. LB 인베스트먼트나 초기 투자나 중간에 들어오거나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면 실제로 유니콘을 쥐고 있는 기업들은 잘 볼 필요는 있어요. 참고로 DST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켓컬리나 이제 리디북스, 리디죠. 리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이제 상장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한 5천억 밸류로 마지막에 투자를 이제 프리-IPO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마지막에 상장 전에 받는데 5천억 밸류에이션으로 받았어요. 그때 이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같이 가담을 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시면 뭐 검색해 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쪽도 좀 매력적인 섹터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인썰은 저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SBS CNBC가 나가면서 제일 많이 전화를 받고 문의를 받았던 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라였고 비트코인이 갈 줄 어떻게 알았냐. 네. 심지어는 스모캡에서 코인 쪽으로 전향하라는 얘기까지 네, 받았는데 참 어이가 없죠. 근데 저는 뭐 분석을 하는 타입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큰 손들의 동향이 답이에요. 이거 라이브 계속 들으신 분들은 제가 굳이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제가 뭐 비트코인이 뭐 무조건 갈 거야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배경을 다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중요한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개인들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수반이 되면서 한번 출렁임이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은 달러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급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과거처럼 이것도 올라간 다음에 반짝 상승하고 빠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눌림목에서는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싶은데 심지어는 이거는 각 정부, 국가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디지털 결제 민간에게 다 내주면 안 된다. 얼른 우리만 만들자. CBDC 말씀드렸죠. 정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코인. 어. 중국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아마 보이지 않는 경제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얘네가 만들면 비트코인 타고 지갑으로 들어가거나 계속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그리고 잠깐 보시면 이더리움이 이거는 제가 미리 저도 좀 입수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그 선물 쪽 출시 관련된 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선물 출시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미 이제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그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팁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ETF 쪽에는 어떤 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뭐 소송 때문에 폭락한 리플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실제 코인도 과거의 도박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뭐 기업에 대해서 물론 저도 좋게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주식을 하셔야죠. 하지만 큰 손들의 흐름들과 우리 주식에 대한 그 그림들과 그렇게 나쁘지 그 별반 차이는 안 난다. 라는 거고 그나마 좀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엠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 이제 타다 아시아 쪽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근데 엠블이라는 코인이 있어요. 되게 작긴 한데 아마 계속 자율주행 쪽이랑 묶이면서 더 많이 해외 시장도 그렇고 공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에이콘 멤버십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에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중에 리드코프 얘기 오늘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오늘 라이브 때 잠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리드코프만 잘 못 가가지고 잠깐만요.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에 공식 포트폴리오 그 카톡방, 무료 카톡방 말씀드린 겁니다. 인선 ENT가 담겨 있고 너무 시장이 좀 잘 가니까 수익이 나도 그냥 뭐 조용히 있는 거예요. 예, 뭐 의미가 없죠.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또 움직였고 기존에 단기적으로 했던 녀석들도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한국카본도 오늘 나갔었죠. HCT는 배당까지 받고 잘 가고 있고 소리 소문 없이 잘 가고 있어요. 얘는 뭐 여느 그냥 대형주 못지않은 수익은 나오고 있고 리드코프는 배당이 좀 제법 됐는데 좀 많이 출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본다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까지 한 7,000원 전후로 유지하면 좀 더 보고 깨지거나 그러면 그냥 정리해버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드코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더 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에이콘 멤버십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시장 모니터 보지 말자. 최대한 단단하게 섹터별로 아까 제가 그렇게 접근하면서 말씀드린 종목들을 잘 담아놓고 비중별로 담아놓으면서 다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튀어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심심한 종목도 있고 아니면 정리할 종목도 있고 그래요. 기업 명분이 없어지면. 근데 그렇게만 가면 그냥 어차피
종목이 전체 고르게 다 수익이 나오면서 계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두 종목 비중을 예를 들면 한 30%, 40% 실었던 종목이 이제 급등하면서 수익이 또 다른 수익을 이제 낳을 때 그때 계좌가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원리로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모니터를 할 필요는 없다. 또 말씀드리고 있고 정말 여유 투자 시장 안 봐도 괜찮다. 뭐 요즘 지수가 올라가니까 뭐 볼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똑같이 진행을 했어요. 항상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시장이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항상 10년 정도 그 트랙 레코드가 다 담겨 있고 최근에는 라이브 커머스랑 식품, IP 컨텐츠 쪽 VC 지금 종목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 하셨던 분들, 작년 이제 6월부터 하셨던 분들은 VC, DS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100% 이상 이제 수익이 나온 게 있었고요. 비중은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치게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도 네, 반값만 사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유라는 부분들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모니터링이 어려운 분들 하지만 주식을 원하는 분들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 놓고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뭐 간단하게 운영 매뉴얼로 이렇게 좀 보여드릴 수 있겠고요. 리포트가 매주 발행되고 여기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 VOD 그대로 다 나가고 자, 바로 리드코프 들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회사랑 투자회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대신 캡터스 바이아웃이라고 해서 리드코프가 24.5%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리드코프 하면 그냥 대부업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녀석이 계속적으로 탈바꿈 우리 카톡방에 작년에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그 뭐죠? 그 정부에서 그 최저 이자율 대부업체 관련돼서 근데 사금융권 불법 사금융이었죠. 그거는 근데 얘는 불법은 아니고 정식 등록된 리스팅된 대부업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미리 선반영이 됐어요. 올해 아마 7월부터 22%인가? 그 밑으로 이제 다운 시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동종 업계에서 웬만한 업체들이 다 저축은행 인수 준비를 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지금 막 전환 준비를 하는데 리드코프가 제일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잘 보세요. 빨간색 테두리 있는 걸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M2N 그리고 그린파이어 바이오. 그냥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 편하시게 제가 기사를 이제 퍼왔는데 그린파이어 바이오라는 이제 바이오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게 M2N에서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M2N도 지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출자를 하면서 리드코프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하고 있고 투자 사업 쪽을 M2N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M2N이 이뮤뇽이라는 이제 지분 인수도 해서 보시면 코로나19 뭐 치료제 개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작년에 잠깐 매일경제 보시면 그래서 이런 바이오 쪽에 대한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으로서 계속 대부업체가 직접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M2N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계속 사업적인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는 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신 캡터스 바이어 이 300억 출자인데 이게 고스란히 BS 렌탈 인수에 들어가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BS 렌탈이 상당히 렌털 사업 쪽이 중요한 게 지금 리드코프는 포커스를 맞춘 게 불경기, 불황에 강한 사업 쪽에 지금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이죠. 딱 정리하면 최근에는 이제 카옥션이라고 해서 중고차 경매 업체를 하나 또 인수를 했어요.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중고차 거래 이제 경매하는 업체. 여기도 실제로 근데 새로운 신규 업체들이 아니고 실적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입니다. BS 렌탈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매출 간략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렌털이 돈이 된다. 1, 2 업체 잇따라 M&A. 1, 2 업체면 이제 뭐 네.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리드코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한화 쪽 김승효 회장 있죠. 네. 김승효 회장의 처남이 지금 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무슨 뭐 일본계 뭐 자금이 섞여서 뭐 철수도 할 수 있다 이런 뭐 이상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 바뀌면서 한화 쪽 보이지 않게 시너지가 나올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유기적인 관계들
한번 좀 검토해 보시면서 단순히 왜 이 사람이 대부업체에 관심을 갖고 있지가 아니라 조금 더 딥하게 기업을 한번 파보면 이런 기회의 요인들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넘어갈게요. 자, 기사 체크. 하지만 흐름 좀 재미없으면 더 매력적인 종목이 있으면 우리 톡방이랑 4개, 3개만 가져가니까 이제 교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 기사 체크 잠깐 하면 저 올해 이제 뉴욕 증시의 상장 예정인 종목들인데 업종 한번 쓱 보세요. 온라인 명품 상거래, 그리고 뭐 온라인 게임 쪽, 소비자 대출 핀테크 쪽,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죠.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쿠팡, 신선 식료품 배달 플랫폼, 그리고 주식 중개 수수료 무료 앱, 유명했죠. 로빈후드. 예, 이런 애들이 지금 이번에 상장 준비를 하고 있어서 유사한 이제 섹터들 쪽도 충분히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다. 시장에서 평가를 또 그렇게 하니까, 단순하게 한다면. 또 조심할 부분 중에 하나가 쌍용차 최근에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연쇄부도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를 꺾을 유일한 악재는 저는 이 화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얼핏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불이 나는데 운전자가 문을 못 열고 나와요. 그리고 소방차 119가 왔는데 일반 그 소화기로는 안 꺼지더라고요. 물로 식혀야지만이 이게 꺼지는 걸 좀 봤는데, 상당히 이 부분들은 좀,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까지 못 갔을 텐데, 하지만 약간의 결함도 크게 부풀리는 게 또 악재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꺾어내려면 분명히 이런 거 가지고 또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전기차나 해외 쪽 테슬라 또 혹시 계속 뭐 쥐고 가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나치게 지금은 좀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테슬라도. 네, 너무 좀 버블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최근 시장 대응법은 그냥 쓱 한번 보세요.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죠. 중요한 거는 사서 기다리는 게 맞고요. 쥐고 있다면 시세를 계속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습니다. 사서 기다리고, 쥐고 있다면 보유해서 더 기다리고. 요즘 시장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다만 1000포인트, 3000포인트가 우리가 정말 축제를 드는 포인트인지, 아니면 이걸 터치한 다음에 시장이 아수라장으로 바뀔 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대로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조금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라이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카톡방에서도 오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 다음 주 월요일날 1월 11일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갈게요.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